오늘 목소리가 진짜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오늘 16번부터 2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중에 49호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채무자가 확보하여 집행부문에 제출한 경우 옳지 않은 것. 저 이거 서류 진짜 너무 싫어. 경매 개시 결정 후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기 전에 법정 서류,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 미루면은 정지. 자,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이건 전이죠.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으로, 이건 또 미루도록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미수신고인,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자,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법정어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에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 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효력이 생긴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내기 전 법정 서류,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의조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효력이 생긴다. 매각대금을 낸 뒤 법정 서류,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취소하면 제외하고 미루면은 공탁한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4번이 대인데 자,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는 뭐예요? 이거는 취하잖아요. 경매. 취하. 그냥 경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수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거 허락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허락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왜 틀렸냐? 취하를 했다는 건 어쨌든 그냥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맨날 틀려요. 근데 체육과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신고 뭐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대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뭐 이걸 준용한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매수 신고가 있었으니까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취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 매수 신고인 한 사람한테 저 이거 취소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다음 17번. 부동산의 평가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결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그 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며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매수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매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만약에 집이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선이 없는 경우에 너무 떨어지면 이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거잖아요. 이해관계인도 피해를 볼 거고 그 배당받을 사람도 피해를 볼 거고 뭐 다 피해를 보고 매수인만 좋은 거잖아. 그래서 해치게 되므로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기준 제시, 이 가격 원래 이 건물 이 정도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등기죠.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일단 토지의 부합물로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20개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최저 매각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지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금 반대 얘기죠. 미등기인 경우, 등기된 경우. 이건 경우에는 포함해서 어디에? 최저 매각 가격에 등기가 됐으면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최저 매각 가격을 설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그 밭에 막 그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여기에 농작물을 심지 마시오 막 이런 편말 있는 거 보셨나요? 이게 이 땅이 내 땅이라도 이 농작물을 누가 와서 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라도 내가 파낼 권리가 없대요. 남의 거라. 명인 방법? 이거 내 농작물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작물을 심어버리면 진짜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가면 이런 게 많대요. 자,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 등기가 격려되었고 증축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되어 본래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매수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자, 맨날 나오는 선지 중 하나죠. 건물에 뭐 이거 말고 저기로 하자. 내가 빌라가 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이게 뭐 컨테이너 바스? 뭐 혹은 뭐 이런 걸로 옥상에다 뭔가 증축을 했어요. 옥탑방을. 그리고 별도로 보존 등기도 했어요. 이거 새로 지었어요. 해가지고 격려되었고 본래 건물에 부합됐잖아요. 지금 이 건물의 현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리하에서는 전혀 별개의 동일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쵸? 이거 분리해서 이것만 갖다 어디다 쓸 거야? 본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에 근데 얘를 평가를 하는데 얘를 빼고 했단 말이죠. 원래 부분만 해가지고 누락시켰단 말이죠. 잘못이다. 잘못인 건 맞는데 매수인이 그래서 이것만 원래 이것까지 하면 뭐 13억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뭐 11억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도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이것까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떼가지고 뭐 어떻게 따로 쓸 데가 없으니까. 효용이 없으니까. 자주 나오는 선지. 자, 구분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비록 경매 신청서에 대지 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주서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 명령을 하는 때에는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전유 부분과 그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 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매각 목적물의 일부로서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이거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건 증축 부분에 관한 얘기였고 이거는 대지 사용권 건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은 둘 다 그 결국에는 저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조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불가분이다. 그러면은 얘도 목적물의 일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그 경매 신청서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가 없더라도 직접 조사해서 이거 대지 사용권은 전유하고 불가분 일체를 이루겠는데 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후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갑하고 을이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고 하죠. 등기에는 공유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긴 내 땅, 여긴 네 땅 이런 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잖아요. 이럴 때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은 감정인한테 만약에 뭐 10개 경매에 나왔다. 지분의 평가가 아닌 이거를 원래 공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평가를 해라 하고 이거를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전체에서 그 지분이 얼만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애초부터 이것만 계산해라. 이런 말이죠. 다음 18번입니다.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중징한 절차는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효력을 잃는다. 자, 면책 결정이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은 회생, 파산 절차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별도 재판이 필요 없다. 이거 별도 재판이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뭐 이따위로 나오기 좋은 문제 같아요. 그쵸?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더니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을 수도 없고. 자, 변제 계획 인가 후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의한 개인 회생 채권에 의한 간유 등의 시료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변제 계획이 있었어요. 인가가 있었어요. 어떻게 돈 갚을게요 하고서는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개인 그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의한 개인 회생의 채권, 개인 회생 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시료. 그럼 가압류 등은 시료될 거 아니에요? 번복되지 않는다. 가압류 한 번 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죠. 회생 절차가 폐지됐으면은 그 회생이 들어가면 가압류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시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되살아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회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채권자들한테 너무 뭐랄까 불리한 수단 그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또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파산 채권과 달리 재단 채권에 기하여서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파산 채권이든
재단 채권이든 어쨌든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강제 집행은 불가능해요. 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얘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개인회생 그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한 보전 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도 못하고 뭐 이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그냥 일단 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이상민 연예인 비채권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데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신청만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급이 다 갚았고. 강제집행 중지 가처분이 발령되면 보존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은 가처분 결정 정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강제집행 절차 파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거는 가처분이 발령되면 일단은 강제집행 중지해라고 하기보다는 가처분이 발령된 거잖아요. 일단은 처분 못하게 막아봐. 아니 강제 집행 중지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진 거죠. 일단은 발령되면 보전 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정보를 가처분 정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강제 집행 절차를 파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일단 파산 선고 시까지 집행 절차를 일단은 정지시킬 수 있대요. 솔직히 개인회생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고 다 자주 나오는 선지. 이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실효는 번복된다. 이건 되게 쉬운 나름 지문이고 선지고 이렇게 중지 또는 금지된다. 생각보다 막 상등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집행 중지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페이크로 많이 내는 것 같고 얘도 정지.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다 외워야 된다. 자, 19번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 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삼지 않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자,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근데 원인이 없어. 부당하게 말소된 거죠. 근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 후 제3채권자의 취득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매허결이 나가겠고 매각 대금도 다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삼지 않는 이상 법원이 애초에 야 매각을 이거 네가 소유권 가져가려면 이 가압류도 같이 가져가야 돼 라고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빨리빨리 저기를 하든가 뭔가 그 가압류 된 채로 뭔가 다른 처리를 빨리빨리 하든가. 법도 결국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소멸시효도 그렇고 취득시효도 그렇고 그 경매도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거 차이도 되게 심하고
누가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했느냐, 뭐 쓰기 전에 했느냐 이런 것도 많은 걸로 봐서 시간 싸움이니까 누가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느냐.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로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채무자든 제3채무자든. 그럼 채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범위, 지급이나 금지 뭐 이런 거를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돼요.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돼요. 수인의 채무자들이 그리고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얘네들의 그 채권 합계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더 적다는 소리잖아요. 적으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 그냥 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된대요. 무조건 범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무효예요. 이거 관련된 최신 판례 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보전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어 보전 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보전 권리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다. 자, 기판력은 되게 여기저기 잘 인정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여기저기 잘 인정 안 돼요. 기판력이 뭐예요? 기판력은 여기서 소송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은 다음 소송에서 이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생긴 게 기판력이잖아요. 네, 보전소송이 가압류 가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소명이 됐어요. 보전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판결도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판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 보전 소송은 피보전 채권의 종국적 확인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안 된대요. 피보전 채권이 이걸로 종국적으로 완결되고 확정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대요. 여기서 보전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런 선지가 가끔 나오는데 기판력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틀린 것 같아요. 기판력은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민법에서도 나오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 가압류 집행이 있었어요. 가압류 그래서 목적물이 근데 소유권 제3자에게 이전이 됐단 말이죠.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청구 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목적물이 있어요. 가압류 집행을 했어. 그리고 이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가압류 채권자는
이게 그 경매로 인해서 저희가 된 거잖아요. 그 채권자는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얘의 매각 대금에서 이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얘도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없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매각 대금의 청구 금액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번에 제가 뒤통수 맞았다는 거는 이거 환도.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이 아니고 피보전 채권의 전부에 관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당연하네 받을 수 없지 이러고서는 동그라미 쳤다가 뒤통수 맞았죠. 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소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수용되는 토지가 있어요. 토지 수용. 수용은 일단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만약에 여기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토지의 수용으로 그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함으로써 원시 취득해요. 수용됐으니까. 가압류의 효력은 그래서 소멸이 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이 가압류로 이거를 보상금에다가 나 가압류 토지에다 걸었으니까 수용금에서 내 돈 줘요. 수용보상금에서 내 돈 줘요. 이거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안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다 자주 나오네.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이거는 공탁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수용보상금을 수용이 됐는데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했는데 아직 안 찾아갔어. 지급이 안 됐어. 그럼 이때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가능하대요. 아직 지급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대요. 지급되고부터는 공탁이 그 수용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거라 거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공탁은 됐는데 지급 이전이라면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아닌 줄 알았죠. 자, 간접 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자기 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에서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부여되는 집행문은 단순 집행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에 대한 이해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부대체적 자기 의무, 장부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라. 이거는 만약에 열람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오케이 해줄게 이거 봐 해주면 되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거 보세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거니까 이건 조건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성취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조건에 대해서 위반한 게 없는데요 라고 조건 성취에 관해서 이해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 이행 저기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작위 채무의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은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위반 상태가 집행권은 성립 전부터 있었어도 성립 후의 행위에 대해서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 위반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집행권원 이후에 생긴 일이어야 해요. 근데 위반 상태가 지금 집행권원이 이때 생겼어. 성립 전부터 계속 있었고 권원 성립 후에도 침해 상태가 계속 진행돼. 그러면 부작위 채무에 대한 집행이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 이해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는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 이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그러면 당연히 얘네에 속하겠죠? 몰라, 외워.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함께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을 반드시 가처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원래는 2주 이내에 해라 이런 건데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데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간접 강제 결정일로부터 2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을 해도 된다. 간접 강제 결정 발령 후에 세무자가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강제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 부대체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자가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이미 근데 간접 강제 발령 후에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타이밍이 늦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미 발생한 강제금 지급 의무는 안 없어진다 이거, 안 봐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 이거 했는데요? 라고 청구 이해소는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